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몽생미셸 1박 2일 투어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파리 호텔 예약과 여행 꿀팁 정보는 본문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3년 8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파리에서 출발해서 지베르니, 루앙, 에트르타를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몽생미셸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옹플레르를 경유해 파리로 돌아오는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전에 제가 바르셀로나로 휴가를 갔을 때 그 가우디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에도 믿고 유로 자전거 나라를 이용했고요. 역시나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진짜 솔직한 후기인데 저도 정말 광고나 협업 해보고 싶어요. 일단 유로 자전거 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몽생미셸 1박 2일 투어 상품이 있어요. 저는 호텔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행 플랫폼에서도 같은 투어를 봤는데 공홈에서 예약할 때 2023년 당시에 올라왔던 상품으로 비교하면은 한 사람당 약 7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예약했던 상품은 몽생미셸에서 1박을 할 때 이용하는 호텔, 조식까지 포함돼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 상품으로 한 사람당 45만원이었고 모네의 집 입장료 10유로랑 몽생미셸 수도원 입장료 9유로 그리고 3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비는 불포함 내역이라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까지 하면은 2명이서 토탈 한 120에서 13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총 비용이 2인 이상 신청 시 1인당 이벤트가로 예약금 10만원에 현지 지불금 270유로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모네이 집 입장료가 11유로로 인상되었고 몽생미셸 수도원 입장료도 11.5유로로 인상이 됐네요. 입장료와 현지 지불금은 모두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랑 랜선 투어 한번 해보실까요? 투어 당일날 아침 7시 반에 개선문역에서 모였는데요. 한국하고는 다르게 외부에서 그 역의 출구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출구 번호를 찾아서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저처럼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모임 장소 공지를 받으시면은 주소를 잘 확인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출발 후에 첫 번째 목적지인 지베르니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지베르니에 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모네의 집과 정원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가는 길에 가이드님이 모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쫙 해주십니다. 나중에 남편이 무슨 퀴즈를 맞춰가지고 상품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받았는데 가이드님이 이 모네의 수련 연작 부분을 집필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오픈 시간에 맞춰 가서 비교적 좀 여유있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지베르니에서는 모네의 집, 꽃의 정원, 물의 정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련 작품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어요. 방문객들이 작품 속에 있는 풍경을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연못에 떠있는 수련의 모양을 계속해서 그림과 같이 잡아준다고 해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모네는 1890년에 지베르니에 집을 매입해서 집과 정원을 손수 꾸미며 작업의 원천이자 영감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모네는 일본 에도 시대에 유행한 목파나 우키요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모네의 집에 가보니 수백 점의 우키요에가 벽면에 걸려 있더라고요. 심지어 또 이 수련이 탄생한 물의 정원은 일본식 정원이기도 하죠. 모네가 1890년부터 세상을 떠난 1926년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련을 주제로 정말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여 점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현재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총 22개의 패널로 구성된 8점의 수련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기증할 때 조건이 모네가 원하는 전시관을 지어서 거기에 전시하는 거였는데 예산 문제로 새로운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오랑주리 미술관 내에 오직 수련을 위한 공간을 설계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미술관 투어도 따로 있더라고요. 도슨트 해설 듣는 것처럼 해설을 좀 들으면서 작품을 보고 또 직접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베르니에서 2시간 정도 둘러보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시간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고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싶었지만, 이럴 때는 이제 투어로 온 게 조금 아쉬운 점이겠죠. 지베르니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루앙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루앙은 노르망디의 도청 소재지인 이 노르망디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제가 여기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바로 그 노르망디 맞습니다. 깨알 같은 지식을 하나 나누자면, 우리가 흔히 D-Day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개시를 뜻하는 군사용어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제가 잠깐 옆길로 샜는데 노르망디 얘기를 왜 하냐, 몽생미셸 투어에서 가는 5개 도시가 모두 이 노르망디 레종에 있습니다. 레종은 우리나라의 구 같은 프랑스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인데요. 제가 앞으로 그냥 편하게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할게요. 보시면 여기 처음에 갔던 지베르니부터 루앙, 에트르타, 몽플레르, 몽생미셸 다 노르망디 지역에 있어요. 노르망디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곳이라 우스갯소리로 365일 중에 360일은 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는 맑은 날이 당첨이 됐습니다. 루앙에서는 잔다르크 성당하고 루앙 대시계 대성당을 보고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잠시 또 배경 설명을 조금 하자면, 잔다르크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중에 자기가 프랑스를 구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전쟁에 참전을 이제 국왕한테 허락을 받고 하게 되죠. 이후에 여러 전투에서 앞장서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프랑스군의 승리를 이끈 인물인데요. 잔다르크를 그린 이런 그림들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 말미에 브로고뉴 군대에 잡혀서 잉글랜드에 넘겨집니다. 잉글랜드에 넘겨진 잔다르크가 종교 재판에서 반역, 이단 혐의를 인정받아 19살의 어린 나이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그 화형을 당한 곳이 여기 루앙에 있고요. 그로부터 500년 뒤인 1979년에 이 터에 성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으로 보고 두 번째 곳으로 루앙 대시계를 봤는데요. 1389년에 만들어졌고 1920년대부터는 모든 시계의 움직임을 전기로만 작동하는 천문시계라고 해요. 상당히 크고 상당히 화려합니다. 루앙 대시계를 지나서 어느 순간 가이드님이 자, 이제부터는 땅바닥만 보고 걸으세요. 절대 앞을 보지 마세요 하시는 겁니다. 궁금했지만 정말 꾹 참고 바닥만 보고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멈추세요. 이제 셋을 세면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제 시야에 펼쳐진 모습이 바로 이 루앙 대성당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에 떠오르는 압도적인 스케일이었고요. 노르망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무거운 잔다르크 종이 달려있고, 또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151m의 첨탑이 있는 성당이라고 해요. 모네이 작품 루앙 대성당이 바로 요 루앙 대성당을 그린 건데,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네요. 정말 멋있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들어가 보진 못하고 제가 밖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또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KFC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성당 앞에 있는 작은 광장에서 식사를 했어요. 친구 만났어. 식사 후에 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면은
바닷가 도시 에트르타에 도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트르타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영국에 갔을 때 세븐 시스터즈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에트르타가 또 프랑스판 세븐 시스터즈라고도 하더라고요. 에트르타 해변은 모래가 아니라 이런 돌멩이들로 가득해요. 이번 여행 때 제가 일정상 니스를 못 가고 포기했는데 에트르타에서 또 약간의 대리만족을 좀 했죠. 모네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에트르타의 풍경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그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모리스 르블랑의 추리소설 아르센 리팽 시리즈 중에 기암성의 배경도 바로 여기 에트르타예요. 그래서 모리스 르블랑 하우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는 못 가봤고요. 에트르타에서도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빠 코끼리를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기 코끼리를 올라가 봤어요. 이게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정말 역대급으로 좀 살이 많이 쪘을 때라 3분의 1도 못 가고 체력적 한계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름 코끼리 바위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퍼져서 거기서 이제 잠시 풍경을 감상하고 바람 좀 쐬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투어 첫째 날의 마지막 목적지 몽생미셸까지는 거의 3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프랑스는 축복받은 땅이 맞나봐요. 3시간 내내 가도 비옥한 평지가 계속되더라고요. 치즈, 빵, 와인 이런 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에도 가이드님이 몽생미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몽생미셸 수도원을 보면서 같이 또 전달해 드릴게요. 몽생미셸에 도착하니까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저희는 호텔 가브리엘을 이용했고요. 3성급 호텔이고 참고로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방도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몽생미셸이 코앞이라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옆에 레스토랑 르 프리살레라는 곳에서 투어팀이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지만 몽생미셸만큼은 음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가야 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맛잘알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메뉴로 진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리조또, 스테이크, 프리살레 이 3가지 메뉴랑 맥주 한 잔을 시켰는데요. 몽생미셸 수도원 맥주가 있길래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또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가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 리조또는 안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비건도 진짜 충분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거는 맛있진 않았어요. 썰로인 스테이크는 맛있었고 곁들여 먹은 이 치즈가 정말 대박이에요.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맛입니다. 프리살레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 프리살레라는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프리는 프랑스어로 목초지 초원, 앞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살레는 염분을 함유한 소금의 절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살레는 이미 소금간이 되어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몽생미셸은 조석작용으로 갯벌과 염습지가 공존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 해안가에 갯벌이 형성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대체 염습지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게 궁금했는데 가이드님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몽생미셸은 조수 간만에 차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최대 14m에 이른다고 하니까 옛날에 카톨릭 신자들이 난 목숨을 걸고 성지순례를 간다 라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몽생미셸 섬 자체가 만조시에만 섬이 되는 곳인데 목초지를 만들겠다고 간척 사업을 계속하고 가끔 또 홍수도 발생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염습지, 다른 말로 해수소택지 초원이 만들어진 거래요. 이 초원은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덮이는 곳이라 여기 사는 양들은 소금기가 많은 풀과 허브를 뜯어먹고 자라게 됐죠. 그래서 별도의 소금간을 하지 않아도 풍부한 맛이 나는 독특한 풍미를 지닌 양고기 요리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프리살레입니다. 이렇게 먹고 76.5유로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몽생미셸 댐까지 투어팀이 다 같이 술 걸어갔어요. 구글 맵으로 보면 요 위치인데요. 보니까
Best View of 몽생미셸이라고 나오네요. 그만큼 정말 몽생미셸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진짜 이 몽생미셸의 야경을 정말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절약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야경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살짝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뻔했는데 너무나도 스윗하신 우리 가이드님이 축패를 들자며 시드를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몽생미셸에 오기 전에 저희가 에트르타에 갔잖아요. 거기는 포도 재배가 불가능한 곳이라서 사과를 재배해서 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술을 시드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살 필요 없다더니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정말 알차고 행복했던 첫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게도 와인, 요리, 예술에 다 조예가 깊은 프랑스에 사신 지 15년 차 되신 가이드님을 만나서 주워들은 게 또 많다 보니까 아직 몽생미셸 수도원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또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이만큼이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몽생미셸 투어 영상은 1, 2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몽생미셸 수도원을 보는 영상, 그리고 노르망디 여행의 마지막 도시 옹블레르는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